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임 후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의혹들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전 기자회견과는 달리 차분하게 긴 시간 기자들의 질문에 세세히 답하고 부연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민심을 의식한 듯 부인과 있었던 내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밝히면서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쇄신의 방향을 얘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최종 평가는 국민들의 몫일 텐데요. 오늘 뉴스9은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밝힌 내용부터 후속 조치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민진 기자가 윤 대통령의 사과 모습부터 전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자 부덕의 소치라고 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엔 소극적 대응과 애매한 사과 표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적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견에선 아내와 본인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란 표현을 8차례 썼습니다. 김 여사도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 성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임기 반환점을 맞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과 회견이 수세 국면을 반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대외 활동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하나둘 시작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무엇을 어디까지 할지 결정할 제2부속실도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세력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아내를 악마화시켰다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같은 개입은 없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 야당처럼 조언했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대외 활동은 사실상 이미 중단해왔고 꼭 필요한 활동은 국민 여론과 국익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까지 김 여사의 순방 동행을 전제로 준비해왔는데 백지화한 겁니다. 김 여사는 그동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제외한 모든 순방에 동행해왔는데 향후 국빈 외교처럼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 아니면 자제한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김 여사 대외 활동 여부도 제2부속실을 통해 판단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 대통령은 누구에게든 격식을 차리지 않고 전화를 바로 거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명태균 녹취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써오는 식의 소통 방식이 문제가 됐다는 점 인정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부부 모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서 시작된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임식 전날 받았던 명 씨 전화 역시 정확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실제로 공천 개입 같은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하여튼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창원 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도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을 만난 명 씨 역시 의혹이 부풀려졌다며 대통령에게 죄스럽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제가 볼 용기도 없다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 용기가 없어요. 다만 명 씨를 비롯해 사적인 연락 방식을 대통령이 된 뒤에도 바꾸지 않은 건 자신의 책임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 대통령이 된 뒤의 소통 방식은 각각 달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까지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그때 못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는 사적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부부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반인과도 자유롭게 통화하던 걸 역대 다른 대통령들처럼 참모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인적 쇄신 요구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질문엔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미 개각 관련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국회 예산안 심사와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일정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해선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앞서 한동훈 대표는 쇄신 개각과 참모진 개편을 요구한 바 있는데 개각 건의는 일부 수용하면서도 참모진 개편은 사실상 거부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한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선공 후사를 강조하며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순방 이후 빠른 속도로 당과 소통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야당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단호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시정연설에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야당의 과도한 태도도 문제긴 합니다만 국민에 대한 약속이란 점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홍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불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돼 조사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근거가 없는 의혹까지 추가해 특검을 요구하는 건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또 미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역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겁니다. 야당의 탄핵 움직임, 동행명령권 남발 등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여소야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역시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야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는 퇴진운동을 했더라도 정말 그거 그 시간만을 좀 지켜준다면은 저는 10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력이나 소통 노력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오늘 회견은 형식이나 분량에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40분 넘게 진행하면서 일방 소통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담화 시간 크게 줄었습니다. 마주 앉은 기자들과의 질문은 2시간이 넘었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립니다.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자마자 고개 숙여 인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해야지. 앞서 올해 진행된 2차례 회견 때는 집무실에서 담화문을 읽은 뒤 회견장에 내려와 선체로 답변했는데 이번엔 시간 제한 없이 질문을 받기로 한 만큼 앉아서 진행한 겁니다. 사전 원고를 토대로 한 담화 길이는 15분으로 대폭 줄였고 국민이 궁금해할 정치 현안 질문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앞서 20명 안팎이었던 질문자 수는 26명으로 늘었고 회견 시간도 취임 후 가장 긴 125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견 시작 2시간을 넘어서자 힘든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하나 정도만 해. 목이 아프다 이제. 질문이 계속되자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네. 좀 더. 네, 기자 여러분. 대충 나온 것 같아서는. 윤 대통령의 단상과 기자단 사이 거리도 이전보다 1m가량 좁혀졌는데 대통령실은 국민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대통령 결정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상하시듯 여야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솔한 회견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최악의 담화라고 맞섰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 건데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대표 오늘 반응 내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좀 지켜보겠다는 뜻이겠죠.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회견이 소탈하고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논란들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겸허히 사과하셨습니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도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기대와 안도감을 준 회견이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회 집무실을 떠나 외부에서 회견을 지켜본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요구했던 쇄신안에 비해 윤 대통령이 밝힌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다 반영은 안 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다며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문이 있으면 누구든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반성 없이 되려 국민을 꾸짖었다며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미 예고해드렸었죠. 정치권의 평가, 반응 역시나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오늘 회견이 반전의 계기가 될지 정치부 김아린 반장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 대통령 자세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다른 사람 얘기 뭐 잘 안 들으려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좀 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네, 과거 어중간한 그 사과로 좀 논란을 빚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진솔하게 하려고 신경 쓴 듯합니다.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 표현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이를테면 불찰, 부덕의 소치, 부족했다 이런 말도 나왔죠. 지난 4월 총선 직전 52분에 걸쳐 진행한 의료개혁 담화 땐 자화자찬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많았는데 이번엔 정책 성과를 내세우기보단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포부 중심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었습니다. 네, 가장 궁금했던 게 김 여사 어떻게 할 거냐 해법이었잖아요. 기자회견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뭔가 하나씩 둘씩 내놓는데 진작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고요. 또 논란이 됐던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번호 변경 조치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필수 행사를 제외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적당한 시점에서의 인적 쇄신까지 조치가 좀 이뤄진
있는 셈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5개 사항 중 일정 부분은 화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해명이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명태균 의혹을 비롯해서 그 실체 또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이 좀 두루뭉술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체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한 건지 되묻는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민생을 위해 시작한 일들이 불편을 드렸고 주변의 일로 걱정을 드렸다는 사과가 너무 포괄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소위 여사라인 의혹에 대해선 실체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도 향후 야권은 물론 당내 친한계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과 쇄신, 변화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었다 이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끝장 토론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답변이 너무 길다. 그러다 보니까 또 빌미를 잡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진솔하게 또 자세하게 하려는 좀 취지였겠지만요. 길게 좀 말을 이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 본인의 억울함을 너무 과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 하지 않아도 될 설명까지 해서 야권의 공격 빌미만 준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결국은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좀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 부정평가 이유 중 1위가 김여사 문제였거든요. 그랬던 만큼 오늘 사과와 회견이 어떤 여론 흐름으로 흘러갈진 곧 결과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쇄신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던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반응에 따라 여권 지지층 여론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친한계 일부에서는 좀 비판적인 반응을 냈지만 한 대표는 침묵을 지켰는데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회견을 전후한 전국 흐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갤럽 조사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일부가 반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 대통령 당정 소통 의지를 밝혔고요. 일부 또 수용한 부분도 있으니까 국정 지지율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국제 질서가 출렁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른 아침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각국 정상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상당히 빠른 편이죠. 10여 분간의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나왔다는데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통화는 당선 확정 하루가 채 안 된 오전 7시 59분부터 12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걸 축하했고 트럼프는 감사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미일 협력은 물론 글로벌 공동 리더십을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조속한 회동도 합의했습니다. 삼각 이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 가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곧 만나자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특히 트럼프는 북한 상황에 대해 먼저 언급했는데 북한의 핵 능력과 ICBM 발사와 같은 도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입 관세 인상 등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자 트럼프는 한국 기업에 크게 피해가지 않도록 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안다며 선박 수출은 물론 보수 정비 분야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일본 이시바 총리보다 1시간 30분 먼저 성사됐는데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윤 대통령과 먼저 친분을 쌓은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자신과 트럼프 두 사람의 호흡, 그러니까 케미가 잘 맞을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펼칠 외교 안보 정책은 우리에겐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영순위 후보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 입장에선 북한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미국에겐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은 중국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북핵 인질로 묶여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Or there will be, I think, an inexorable pressure towards friendly proliferation to South Korea, presumably.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국내에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주더라도 이 기회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자체 핵무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은 앞서 1988년 원자력 협정을 통해 유사시 미국과의 합의 뒤 핵폭탄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핵 기반 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확장 억제가 우선이란 입장이지만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해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온 만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따라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트럼프 2기는 가족 정권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녀와 며느리가 선거 유세부터 작은 모금까지 대선 기간 동안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고 정치적 욕망도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송무빈 기자가 권력의 중심에 선 트럼프 왕조의 면면 소개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연설 무대에 선 가족들. 다시 영부인이 된 멜라니아와 둘 사이의 유일한 아들 베런. 두 전처 사이의 4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올랐는데 대부분 이번 대선에 적극 관여했습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피격 사건을 영웅담으로 키우고 It's a choice between America last and America first. 캠프의 절친인 제이디 벤스와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우군을 영입한 1등 공신입니다. 폭스뉴스의 전 앵커이자 변호사인 예비 맏며느리 길포일은 이민자 표심을 돌리기 위해 유세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Like my parents, you can achieve your American dream. 둘째 며느리 라라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 자격으로 선거 자금 모금에 앞장섰습니다. All you have to do is remember what it was like. 재집권한 트럼프 가족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임피치도 당할 뻔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아버지의 뜻을 굉장히 관철해 나가는 쪽에 강한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집권 1기 때 활약한 딸 이방카 부부가 정치 무대에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외에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이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트럼프에게 걸어 당선인이 천재라고 추켜 세울 정도였죠. 벌써부터 트럼프 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뭘 할지 장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싱크대를 들고 백악관에 입성하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 싱크대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합성 사진으로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축하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도 머스크를 대선 승리의 주역으로 꼽았습니다.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He's a special guy, he's a super genius.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민주당 해리스를 지원한 것과 달리 머스크는 트럼프 캠프에 우리 돈 1,840억 원을 기부하고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This is a real battle. This is a real election battle. So you need to get friends and family to vote. Make sure they vote early. This is important. 지난 2021년 백악관에서 열린 전기차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하면서 머스크는 민주당과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트럼프의 모든 걸 건 머스크의 승부수가 적중하면서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We're going to get Elon Musk to be our cost cutter. He's going to do it for zero. He doesn't want it.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전기차 보조금 철폐와 규제 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테슬라 주가는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오전 갑자기 사과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직전이자 내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입니다.
앞서 본인이 입을 열면 곧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했었는데 왜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주원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시작 35분 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내가 부족한 소치인데 내가 이 사건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꾸 자기들이 몰아가서 내가 입을 열면 한 달이면 정권이 끝장난다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어조입니다. 명 씨는 사태의 책임을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와 녹취를 민주당에 제공한 걸로 알려진 운전기사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강 씨가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운전기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강 씨 등이 돈 문제가 불거지자 편집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라며 내일 검찰에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명 씨가 돌아가신 부친까지 끌어들여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 명 씨를 소환 조사하고 주말쯤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제 국방부와 합참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은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 의심 공격을 받아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법원은 국정원과 경찰과 공조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검색한 뒤 링크를 클릭하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낮 3시 20분쯤부터 전국 각급 법원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 의심 공격이 감지돼 즉시 접속을 차단했다며 법원 내부망은 인터넷과 차단되어 있어 재판 등 법원 업무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검색과 판결문 신청 등 각종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국방부와 합참, 환경부 등도 디도스 공격을 받았는데 친러시아 성향의 해커 소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디도스 공격으로 혼란을 일으킨 뒤 해킹 공격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시선을 좀 몰아넣고 그리고 차후 2차, 3차 공격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이 되곤 합니다. 앞서 법원 전산망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공격에 뚫려 4,8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자 난동을 멈췄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철제 현관문을 쾅쾅 열어젖히며 소란을 피웁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나옵니다. 경찰관들은 간신히 문으로 남성을 막습니다. 뒤이어 테이저건을 꺼내 겨누자 그제야 남성은 흉기를 내려놓고 검거됩니다. 지난달 16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 남성은 꾸벅 인사를 하며 순순히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또 난동을 피우며 경찰관까지 위협한 겁니다. 이제 를 집어들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위협을 하면서 달려왔었습니다. 테이저건을 꺼내서 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남성은 앞서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불법으로 침입하려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을 흉기 등으로 위협하다가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606명으로 2년 만에 33%나 늘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팔아온 웨이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손님 예약을 받고 입금이 확인되면 은밀하게 마약을 건넸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유흥업소에 들이닥친 경찰관들이 가게 곳곳을 살핍니다. 아무리 수색해도 마약은 나오지 않고 웨이터는 딱 잡아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여기 약 있어 없어? 그런데 웨이터의 승용차 안을 뒤져보니
운전석 옆 팔거리에서 봉지에 담긴 마약이 줄줄이 나옵니다. K잖아. 이것도 K.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마약을 사다 준 30대 웨이터 A씨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웨이터 A씨는 예약 손님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텔레그램으로 공급책과 연락해 마약을 받아갔습니다. 공급책의 은신처에서는 지퍼백 250개에 나눠 담긴 케타민 375g이 발견됐습니다. 시가 9천만 원 상당으로 12,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걸로 지금 긴급 체포하는 거야? 인정이 안 해.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마약을 구입한 여성 종업원과 투약을 방조한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갑자기 카드가 발급됐다거나 해외에서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 받은 적 있으시죠? 사기 조직의 의뢰를 받고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불법으로 보내주던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50만 원 돈이 해외에서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 놀라서 전화를 걸어보는 순간 전화금융사기범의 미끼를 물게 되는 겁니다. 명예도용 사건일 수 있으니까 신고 접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 문자 대부분은 이렇게 국제발신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못 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일부 무등록 불법 업체들이 해외 통신사를 경유하는 식으로 범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5달 만에 6곳을 적발했는데 28억 5천만 건이나 되는 문자를 보내 총 485억 원을 벌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발송업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망을 통해서 2015년부터 이런 영업을 해온 업체 대표는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서울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경찰은 미끼 문자 발송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직접 전화를 거는 식으로 수법이 바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서울시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당했다는 소식 지난달 TV조선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인천시와 대전시의 지방의회 의원들도 비슷한 협박 메일을 받아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인천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이 지난 3일 받았다는 메일을 보여줍니다. 송 의장이 한 여성과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당장 연락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5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본인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은 자료를 삭제해 주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제 프로필 연락이 가능한 QR 코드를 이렇게 보내왔고요. 이영철, 홍순서 두 구의회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누군가의 몸에 의원들 얼굴 사진이 불법 합성됐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의원들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가 공개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범죄에 취약하게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 같은 날 인천 계양구와 연수구 그리고 대전시의회 의원들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개적인 선출직 의원들을 통해서 그 내용 중에 너의 범죄를 알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발신자 정보가 위변조됐다며 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해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의원들은 내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세금 혜택 제도를 악용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면서도 지방의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호프집을 연구소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 오피스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우편함에는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만 가득합니다. 주소를 여기로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실 임대해드리고 있는 거라서 주소지만 임대가 가능해요. 30대 유튜버 A씨는 이곳에 사업지를 등록해놓고 실제 콘텐츠 사업은 서울에서 하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34살 이하 청년이 서울과 같은 과밀억제 지역이 아닌 용인과 송도 등에서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이른바 주소 세탁입니다. 400평대 공유 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국내판 조세 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준다는 점을 노린 호프집도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제공받은 허위 연구 노트를 제출해 R&D 개발을 한다고 거짓 신고한 뒤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국세청은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한 개인 690명과 법인 2,700곳을 적발해 1,7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인 오늘 서울과 대구에서 올해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후원량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는 더 혹독해질 것 같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지게 가득 연탄을 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비닐하우스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길을 쉴 새 없이 오갑니다. 10가정이 2달을 버틸 수 있는 연탄 2,000장이 창고마다 쌓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20kg이 넘는 연탄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조금 무거운데 이거 무거운 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은 가볍게 나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곳 남태령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촌의 70여 가구는 연탄의 의지에 겨울을 나야 합니다. 빠듯한 사정에 보일러 틀기도 무섭습니다. 기름값, 석유값 많이 올라가지고 가게 형편이 저처럼 어려우면 좀 연탄 들어오는 것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연탄 사용 가구는 매년 줄고 있지만 최근 난방비가 치솟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연탄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1,800가구 넘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80이 넘으시고 연탄 한 장 한 장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달 연탄 후원량은 38,850장으로 지난해 대비 60%나 줄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마저 문을 닫으며 연탄 운반비도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연탄을 떼는 가구는 전국에 7만 4천여 세대.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려면 지난달 후원량의 80배인 연탄 300만 장이 필요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중교사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와 국민의힘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중교사가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성공한 위중교사가 맞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특히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해 당당하면 재판 생중계에 응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위중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제 자신의 SNS에 위증을 부탁했다 쳐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했지만 실패했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의 요구로 2019년 2월 법정에서 위증을 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씨가 이 대표 요구를 받아 위증했다고 인정했다며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은데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완벽한 위증교사로 정치 생명을 이어온 것 아니냐며 실패한 위증교사라면 25일 선고 재판 생중계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의 한 장면을 전 TV를 통해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는 야당이 선거보조금 434억을 반납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길민경우 대표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재판 생중계 주장에 대해 재판부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이번 주말 다시 여는 장외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도 열었는데 이건 재판부 압박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에 대해 여당의 재판부 압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에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재판부를 압박해서 유죄 판결을 써달라고 시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인 거죠.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의 연이은 장외 집회 추진이야말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겨냥한 사법부 압박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건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시청력을 메워달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오는 9일 주말 장외 집회 참여를 직접 독려한 겁니다. 오는 16일부터는 탄핵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도 연합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당내 사법정의특위 위원들도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재판장이라면 유죄 쓸 수 있겠습니까? 유죄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대표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도 참여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는 아직 완치 방법이 없어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근육을 늘리면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철봉에 매달려 다리를 들어 올리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71살 강철진 씨. 근육질 몸 만드는 재미에 빠져 아예 보디빌더가 됐습니다. 힘이 좀 몸에 있으니까 모든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좀 좋아요. 전 근력 주창자입니다. 무릎 살짝 굽혀보셨다가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어르신들이 스쿼트 동작을 따라하며 하체 근육을 키웁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암 치료에도 효과를 봅니다. 제가 많이 아팠었거든. 근데 근력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다리 힘이 있고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내년에 완치 판정 하던지. 근육이 어르신들에게 주는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중 감량보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 근력을 늘리는 게 치매 예방에 더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1,320만여 명을 대상으로 근육량과 치매 발병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근육이 1kg 늘어나면 치매 위험이 남성은 30%, 여성은 41%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은 뇌 위축이 더 진행이 되고요. 치매 유발 물질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치매 위험도도 올라갑니다. 반면 지방이 1kg 늘면 남성은 19%, 여성은 무려 53%까지 치매 위험이 높아져 노년기 체성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쌀값이 계속 하락세입니다. 한 가마에 20만 원도 안 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런 가운데 쌀 최대 시장인 중국에 우리 쌀로 만든 가공식품을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쌀값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중국 현지에서 열린 국산 쌀 홍보 행사를 윤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쌀과자 회사 대표와 중국 유통업체 관계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사나 제품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한국의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이 행사에서 이틀간 36억 원 정도의 구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 쌀 가공업체들이 해외로 달려간 건 국내 쌀 소비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량까지 늘면서 올해 산지 쌀값은 지난해보다 10% 하락했습니다. 반면 쌀 가공식품 수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냉동김밥과 떡볶이 등의 수출액은 작년보다 40% 이상 급증했지만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치중돼 있을 뿐 쌀 최대 소비지인 중국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유통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이렇게 중국 마트 한켠에 우리 쌀로 만든 가공식품이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平常我们在超市购物的时候，韩国的食品就是品类比较少，就只有那种年糕比较常见，还有那种饭团，然后都是很喜欢买的。 정부는 쌀 가공식품 수출을 2028년까지 4억 달러 규모로 늘려 쌀 재고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한국 추상미술 1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김봉태 씨가 제36회 이중섭 미술상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상자를 주제로 작업해온 작가는 일상의 흔한 소재를 새로운 시선과 창조적인 영역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작가의 수상 기념전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서울 아트조선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둠을 벗어나 독자를 눈부신 신천지로 인도합니다.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한강에 소년이 온다는 어둠과 절망을 암시하며 시작합니다. 독자를 참혹한 아픔으로 이끕니다. 우리 대통령들의 사과, 명과 암이 엇갈렸습니다. 아들의 비리에 거듭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구속되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다면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박근혜 대통령은 변명했습니다. 최순실은 선거 때 의견을 듣는 다양한 사람 중에 하나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대국민 담화를 스스로 국정 브리핑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을 많이 줄여 성과보다 앞으로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민심에 더 가까이 가는 길복판에서 멈췄습니다. 무조건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다. 국정관여라고 할 수 없다. 침소봉대, 악마화시켰다. 특검법은 정치 선동, 인권 유린이다. 대외 활동은 해온 기조대로 하겠다. 명태균 녹취와 관련해서는 거두절미했습니다. 부적절한 일도 감출 것도 없다. 공천을 왈가왈부할 수 없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거기서 나온 게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입니다.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 요인을 피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간 김 여사 문제에서 실패 요인을 골라가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거기서 시원하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개로는 괜찮은데 강론을 너무 깊이 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1월 7일 앵커 칼럼 오늘 대통령 달라졌지만이었습니다. 오늘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답게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어제 첫 서리에 이어서 오늘 첫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이른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낮 동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고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에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춘천 1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와 창원 19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